30년간 나를 속였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30년.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남자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두 개의 가정, 두 명의 아내, 그리고 각각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성훈이라는 가명의 남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한 남성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김성훈의 회사 후배였던 이준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하며 김성훈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는 우연한 계기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가 폭로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성훈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정확히 30년 동안 서울과 부산 두 도시를 오가며 완전히 별개의 두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첫 번째 아내 박미연 씨와 두 아들이, 부산에는 두 번째 아내 최은지 씨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30년이나?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방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훈은 1965년생으로 올해 58세입니다. 그는 1990년 대학 졸업 후 중견 건설회사에 입사했고 1991년에 대학 동기였던 박미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성실한 성격,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진 남자였으니까요. 결혼 초기는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1992년에 첫째 아들이, 1994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박미연 씨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은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빠짐없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3년 김성훈의 회사는 부산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3년 계획의 대형 프로젝트였고 회사는 유능한 인재들을 부산 현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김성훈도 그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의 발령 이야기입니다. 많은 가정이 겪는 일이죠.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가족이 함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미연 씨와 김성훈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성훈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는 내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야. 3년만 고생하면 승진도 보장되어 있어. 하지만 서울에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큰애도 이제 학교에 다니잖아. 내가 혼자 부산에 가 있을게. 주말마다 올라올게. 박미연 씨는 고민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많은 가정이 이런 선택을 했고 3년이라는 기간도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993년 봄, 김성훈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약속대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서울로 올라와서 월요일 아침 일찍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가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우는 부산의 한 카페에서 최은지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최은지 씨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두 사람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김성우는 자신을 서울에서 온 싱글 건축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입니다. 그는 결혼한 사실을,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최은지 씨는 성실하고 점잖은 김성훈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안정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그 미래에 이미 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은지 씨는 전혀 몰랐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김성우는 주중에는 최은지 씨와 데이트를 즐겼고 주말에는 서울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박미연 씨에게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가끔은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야 할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초 김성훈과 최은지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최은지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성훈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그가 더 큰 거짓말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성훈은 최은지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가을 두 사람은 부산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은지 씨의 부모님도 참석했지만 김성훈 측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형제들이 모두 해외에 있어서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 김성훈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서울에는 합법적인 첫 번째 아내 박미연 씨가, 부산에는 사실혼 관계의 두 번째 아내 최은지 씨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은지 씨는 자신이 정식 아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성훈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핑계로 회사 복지 혜택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995년 봄 최은지 씨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김성훈은 기쁘게 아이를 안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두 개의 가정, 총 3명의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어떻게 한 거야? 답은 간단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과 최은지 씨의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은 이미 박미연 씨와 법적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중복 혼인신고는 불가능했으니까요. 최은지 씨는 몇 번이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김성훈은 매번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혜택 문제가 정리되면,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승진이 확정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뤘고 최은지 씨는 사랑하는 남편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김성훈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는 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의 월급은 박미연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아내에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김성훈은 회사에서 현장 근무 수당, 출장비, 프로젝트 인센티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했고 이것으로 부산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산에서 프리랜서 건축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주고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 돈으로 최은지 씨의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를 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성우는 대출도 받았습니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빚을 내서 두 가정을 유지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두 가정 사이에 재정이 꼬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성우는 엑셀로 치밀하게 가계부를 작성했고 모든 지출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준호 후배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우는 점심시간마다 노트북을 꺼내서 무언가를 꼼꼼히 체크하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업무 관련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두 가정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6년 부산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는 김성훈에게 서울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김성훈에게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만약 서울로 복귀한다면 부산의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사에 부산지사에 계속 남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명분은 이랬습니다. 부산시장을 잘 알게 되었고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유능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지방 근무를 원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박미연 씨에게는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산지사 확장을 맡기고 싶어 해. 이번 기회를 잡으면 임원 승진이 확실해. 조금만 더 참아줘. 2-3년만 더 있으면 돼. 박미연 씨는 이미 3년을 기다렸지만 남편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김성훈의 부산 생활은 연장되었고 그의 이중 생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2번은 서울로, 나머지 시간은 부산에서 보내는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주말마다 가는 것은 회사나 아내들 양쪽 모두에게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연 씨에게는 현장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은지 씨에게는 서울 본사와의 회의와 출장이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아내 모두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성훈의 이중 생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2개의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서울 가정용, 하나는 부산 가정용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부산 휴대폰을 끄고 부산에 있을 때는 서울 휴대폰을 사일런트로 해놨습니다. 또한 그는 2벌의 옷장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집과 부산 집에 각각 다른 스타일의 옷을 두었습니다. 박미연 씨는 남편이 정장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었고 최은지 씨는 남편이 캐주얼한 옷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김성우는 서울에서는 정장을, 부산에서는 캐주얼한 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취미도 달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골프를 친다고 했고 부산에서는 등산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2가지 모두를 했지만 각 가정에서는 한 가지씩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말이나 휴일에 혼자 있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성훈의 자녀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2 아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었고 부산의 딸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김성훈은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서울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자주 집에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성훈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아빠가 서울로 올라올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곧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왜 자꾸 서울에 가요? 라는 질문에 김성우는 아빠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일하러 가는 거야. 우리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가정의 아이들 모두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성우는 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곳을 오가느라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박미연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부탁했지만 김성우는 항상 조금만 더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지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며칠씩 서울에 가 있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믿었기에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 일 때문에 남편을 자주 못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김성우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두 가정을 오가며 일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미연 씨가 부산으로 내려와 남편을 간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성우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약 박미연 씨가 부산에 온다면 최은지 씨와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지 마. 괜찮아. 과로일 뿐이야. 회사 사람들이 잘 돌봐주고 있어. 아이들이 더 중요해. 내가 없으면 애들은 어떡해? 일주일만 쉬면 돼. 곧 서울로 올라갈게. 박미연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들 때문에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당시 큰아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둘째도 중학생이라 엄마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믿고 서울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은지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김성우는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으면서도 다른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두 가정 모두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퇴원 후 김성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했고 두 가정의 균형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탄로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2010년대가 되었습니다. 김성우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그의 이중 생활도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들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었고 부산의 딸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성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길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은 이미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성훈의 이중 생활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가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들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준호 후배는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15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을까요? 30년간 유지되었던 거대한 거짓말의 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정의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김성운의 이중 생활이 어떻게 더욱 정교해졌는지, 그리고 그가 30년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놀라운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준호 후배가 우연히 목격한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진실을 파헤쳐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가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일, 학교 행사, 가족 여행, 명절, 그리고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들. 김성우는 이 모든 순간을 2번씩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다른 가족을 생각해야 했고 들킬까봐 두려워해야 했으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성운의 이중 생활은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두 가정을 속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김성운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분리와 격리였습니다. 김성운은 두 가정을 완전히 분리된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가족은 부산에 대해, 부산 가족은 서울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미연 씨는 남편이 부산에서 어디에 사는지 정확한 주소를 몰랐습니다. 김성운은 회사 기숙사를 자주 옮긴다는 핑계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한다며 별도의 번호를 사용했고 이 번호는 자주 바뀌었습니다. 최은지 씨도 남편의 서울 생활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성우는 서울 출장 시에는 회사 숙소를 이용한다 본사 업무는 보안이 중요해서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엑셀로 정교한 스케줄표를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한 달치 일정을 미리 짜놓고 어느 날은 서울에, 어느 날은 부산에 있을지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기업 CEO처럼 자신의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했습니다. 이준호 후배가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김성우는 항상 2개의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개인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개인용 수첩에는 두 가정의 일정이 각각 다른 색깔 펜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서울 가족, 파란색은 부산 가족의 일정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중요한 가족 행사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 아들들의 생일, 입학식, 졸업식, 부산 딸의 생일, 학예회, 운동회. 그는 이 모든 일정을 기억했고 최대한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두 가정의 행사가 겹칠 때는 큰 문제였습니다. 2011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큰아들 대학 입학식과 부산 딸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같은 날 열린 것입니다. 김성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는 결국 아침에는 서울의 입학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딸의 졸업식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 서울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후 서둘러 김포공항으로 달려가 11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달려간 곳은 딸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졸업식에 간신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최은지 씨는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김성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딸의 졸업식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총 5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두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박미연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김성우는 당시 부산에 있었고 급히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 최은지 씨와 딸과 함께 가족 외식을 약속해 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김성우는 최은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본사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중요한 프로젝트 입찰 때문에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지 씨는 실망했지만 남편의 일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아빠는 맨날 일만 한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김성우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울행 기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김성우는 3일간 장례식장에 머물렀습니다. 박미연 씨는 남편이 곁에 있어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최은지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남편이 3일이나 서울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일 때문에 간 거 맞아요? 요즘 너무 자주 서울에 가는 것 같은데. 최은지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김성우는 패닉 상태였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지금 입찰 서류 작업 중이야. 이번 프로젝트 따내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야.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피로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쳐 있었으니까요. 장인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부산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느라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남편의 힘든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성우는 수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의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절대 당황하지 않았고 모든 거짓말에는 그럴듯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고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안건을 논의하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지만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그가 가지고 다니던 노트에는 자신이 한 거짓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월 15일 마이너스 서울 본사 회의 마케팅 전략 논의 6월 3일 마이너스 부산 현장 점검 신규 프로젝트 시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아내들이 그때 그 회의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그는 노트를 확인하고 일관성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돈 관리의 마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두 가정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김성운의 연봉은 높은 편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부업을 했습니다. 프리랜서 건축 컨설팅, 주말 강의, 부동산 투자 등 그는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5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투자에도 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붐을 활용해 재테크를 했고 주식 투자로도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김성훈의 총 부채는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그러느라 두 가정 모두에서 부재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2008년 김성훈의 회사에 이준호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호는 당시 26세의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고 건축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산지사에 배치되었고 자연스럽게 김성훈의 후배가 되었습니다. 김성훈은 이준호를 눈여겨봤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후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준호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와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업무적으로도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이준호는 김성훈 선배를 존경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부하 직원들을 잘 챙기는 리더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성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다른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김성훈은 항상 화제를 돌렸습니다. 일 이야기는 그만하고 가족 이야기나 해봅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김성훈은 가족은 집에 가서 만나면 되지. 여기서는 우리끼리 즐겁게 놉시다라며 자신의 가족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선배가 원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가 무심코 화면을 보니 미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선배님이 휴대폰을 2개 쓰시나? 이준호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성훈과 함께 출장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이준호는 우연히 김성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미안해.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 현장 일이 급하게 생겼어. 다음 주에는 꼭 갈게. 입학 축하 선물도 사갈게. 이준호는 선배님한테 아들이 있구나. 대학 입학했나 보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딸 아빠야. 미안해. 이번 발표회에 못 갈 것 같아. 서울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춤추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꼭 갈게. 약속해.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엔 딸이라고 하는데? 이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넘어갔습니다. 아마 아들과 딸이 다 있나 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3년 김성훈의 이중 생활은 2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50세 가까이 되었고 서울의 아들들은 20대 청년이, 부산의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박미연 씨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렸고 남편은 여전히 부산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요. 당신도 서울로 올라올 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몇 년을 이렇게 떨어져 살았는데. 박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김성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는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간다면 부산의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부산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 이게 마무리되면 서울로 올라갈게. 2-3년만 더 참아줘. 김성우는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연 씨는 또다시 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참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부산에서는 최은지 씨도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이 이제 고3이에요. 수능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아빠가 옆에 없으면 어떡해요? 서울 출장 좀 줄일 수 없어요? 김성우는 최은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서울 본사와 계속 소통해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 딸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잖아.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아. 조금만 참아줘. 두 아내 모두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성우는 두 가정 어디에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절반만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2016년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성훈이 또다시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부산의 병원에 입원했고 최은지 씨가 매일 간호를 했습니다. 박미연 씨는 전화로만 남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중 문제가 발견되어 치료받고 있다. 큰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김성훈의 말을 믿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김성훈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중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두 가정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김성우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정기 검진을 받고 과로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정을 오가는 생활 자체가 과로였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7년 이준호는 김성훈과 함께 일한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회사의 중견 직원이 되었고 김성훈은 여전히 그의 멘토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서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부산 근교의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저녁 시간 술자리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님, 부장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 아들 둘 있어. 큰애는 벌써 직장인이고 작은애는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예전에 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확실하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호가 산책을 하다가 리조트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김성훈을 보았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미안해. 아빠가 회사 워크숍이라 집에 못 가. 수능 D-100일인 거 아빠가 어떻게 있겠어? 오늘 저녁에는 꼭 들어갈게. 케이크 사갈게. 우리 딸 힘내.
이준호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분명 아들 둘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재혼하신 건가? 전처한테 딸이 있고 지금 부인한테 아들 둘이 있는 건가? 이준호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상했습니다. 고3 딸과 직장인 아들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준호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선배의 개인사를 캐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김성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김성훈은 명절 때마다 휴가를 쪼개서 사용했습니다. 설날에는 이틀만 쉬고 추석에도 이틀만 쉬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최소 4-5일을 쉬는데 말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물으면 김성훈은 나는 일이 더 편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김성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도 항상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내 휴대폰 카메라 고장났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2018년 김성훈의 이중 생활은 25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53세가 되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울의 박미연 씨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들들도 모두 독립했고 남편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게 맞나? 나는 과부처럼 살고 있는데. 부산의 최은지 씨는 딸이 대학에 진학한 후 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에 있었고 딸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두 아내 모두 외로웠지만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일 때문에 바쁜 남편을 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훈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두 가정을 속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돈을 벌고 빚을 갚고 이 모든 것이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우연히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훈이 어떻게 30년 가까이 이중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치밀한 계획, 완벽한 거짓말, 철저한 시간 관리, 그리고 끝없는 희생.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자기 자신과 두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들키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두 아내 모두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성훈의 거대한 거짓말의 성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준호가 11년간 함께 일하며 존경해온 김성훈 선배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간 유지되어 온 거짓말이 무너질 때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부산 서면에서 대학 동창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던 중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성훈 선배였습니다. 아, 선배님도 이 근처에서 저녁 약속이 있나 보네. 이준호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성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과 젊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남자. 4명이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준호는 본능적으로 선배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그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성훈이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먹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김성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은 김성훈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이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 같기도 하고 친척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범한 가족 모임 같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동창들에게 연락해서 늦는다고 말하고 그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김성훈 일행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 1시간 후 김성훈 일행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4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김성훈을 꼭 껴안았고 김성훈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중년 여성도 김성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김성훈은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충동적으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성훈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고 이준호도 몰래 따라 탔습니다. 몇 정거장을 가다가 김성훈이 내렸고 이준호도 내렸습니다. 김성훈은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김성훈이 들어간 아파트 동과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1503호- 최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지? 누구지? 선배님 가족인가? 이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준호는 회사에서 김성훈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요즘 좀 피곤하더라. 김성훈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직접 봤습니다. 김성훈이 토요일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준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성훈의 기본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김성훈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2개의 주소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서울, 하나는 부산. 회사 기숙사 주소와 자택 주소인가? 하지만 부산 주소를 자세히 보니 지난 토요일에 김성훈이 들어갔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1503호 최은지. 이준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검색했습니다. 최은지라는 이름의 부산 거주자를 찾아봤습니다. 몇 명이 나왔지만
그중 한 명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김성훈과 함께 있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그녀의 SNS를 살펴봤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사진들이었지만 몇 장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김성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이라는 캡션이 달린 사진. 2018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김성훈은 웃고 있었고 최은지와 젊은 여자가 양쪽에서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님이 결혼했다는 건가? 그런데 왜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이준호는 더 조사했습니다. 회사 인사 기록을 봤습니다. 김성훈의 가족사항에는 배우자 박미연, 자녀 2명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연? 최은지가 아니라? 이준호는 박미연이라는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미연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몇 명이 나왔지만 그중 한 명의 나이대가 김성훈과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미연의 SNS에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성훈과 2명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한 설날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2019년 설날 사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김성훈 선배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는 건가? 그리고 서울에는 아들 2, 부산에는 딸이 있는 건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재혼한 거겠지. 박미연이 전처고 최은지가 현재 아내일 거야. 하지만 SNS 게시물의 날짜를 보니 2사람 모두 최근까지 김성훈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김성훈을 관찰했습니다. 김성훈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산의 아파트로 가고 어느 날은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준호는 김성훈이 서울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김성훈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준호는 확신했습니다. 김성훈 선배가 2개의 가정을 오가고 있다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1년간 존경해온 선배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어느 날 이준호는 용기를 내서 김성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둘이서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 김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김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선배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11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선배님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김성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 2 있어. 다 컸어. 이제 다 독립했고. 딸은 없으세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김성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 없어. 왜? 이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 선배를 추궁해야 할까? 회사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 며칠 후 이준호는 또 다른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김성훈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주말에도 부산에 있어야 할 것 같아. 현장 문제가 생겼어. 알아. 우리 결혼 기념일인 거 잊지 않았어. 다음 주에 꼭 올라갈게. 좋은 식당 예약해 놓을게. 통화를 끝낸 김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폰을 꺼내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있을게. 같이 영화 보러 갈까? 내가 보고 싶다던 그 영화 말이야. 응, 딸한테도 같이 가자고 해봐. 이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한 명의 아내에게는 주말에 부산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아내에게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SNS 스크린샷, 김성훈의 주소 정보, 행동 패턴 기록,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들. 8월 초 이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회사에 알리면 선배의 인생이 끝날 것이고 두 가정도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준호는 먼저 가까운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몇몇 동료들과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9월 이준호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30년간 두 가정을 속였다니 믿을 수 없다. 두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함부로 사람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 두 가정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될 텐데 정말 밝혀야 하나? 이준호는 고민 끝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김성훈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사립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김성훈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사진, 두 아내와 각각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두 가정의 상세한 정보. 사립탐정의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훈 54세는 1991년 박미연 53세과 법적으로 혼인했으며 슬아의 두 아들이 18세, 26세를 두고 있음. 1994년 최은지 52세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슬아의 딸이 14세 한 명이 있음. 김성훈은 30년 가까이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두 아내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파악됨.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성훈의 재정 상태, 빚의 규모, 그리고 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역. 김성훈은 약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2019년 10월 이준호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성훈의 인사 기록, 출장 기록, 경비 사용 내역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훈은 회사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김성훈을 불러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김성훈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0년 전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는 김성훈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김성훈은 받아들였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 가정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회사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며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호는 고민 끝에 두 아내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미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 부장님의 회사 후배입니다. 사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 있어요? 박미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미연 씨는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이준호는 서울로 올라가 박미연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박미연 씨가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최은지의 SNS 사진, 부산 아파트 주소, 그리고 사립탐정의 보고서. 김성훈 부장님은 30년간 두 개의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사모님 외에 부산에 또 다른 여성과 딸이 있습니다. 박미연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닙니다. 30년간 두 가정 모두와 생활해왔습니다. 부산에는 24살 된 딸이 있습니다. 박미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료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지와 김성훈이 함께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그리고 딸의 졸업식 사진. 이게 사실인가요? 박미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박미연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이준호는 부산으로 돌아가 최은지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만남은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최은지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진실을 알렸습니다. 박미연과 김성훈의 법적 혼인관계, 서울의 두 아들, 그리고 30년간의 이중생활. 최은지 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했어요.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사모님, 혼인신고 확인해 보셨나요? 법적으로는 김성훈 씨와 박미연 씨의 혼인 관계가 유효합니다. 사모님과의 결혼은 사실혼일 뿐입니다. 최은지 씨는 그제야 남편이 30년간 혼인신고를 미뤄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김성훈은 두 아내로부터 동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김성훈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박미연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집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박미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간 나를 속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김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30년을 속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박미연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김성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결혼이 뭐였어요? 아이들은요? 우리 가족은 당신한테 뭐였어요? 김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준비했어야 할 답변이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성우는 부산으로 가서 최은지 씨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짜 아내가 아니었어요? 우리 딸은요? 우리는 25년간 뭐였어요? 은지야. 나는 나한테 은지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정 모두 김성훈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의 두 아들도 부산의 딸도 아버지를 만나길 거부했습니다. 김성훈은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직장, 명예, 그리고 자존감까지. 2019년 11월 이준호는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물론 당사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사건의 전말은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다뤘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두 아내와 세 자녀에 대한 동정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성훈의 30년 이중 생활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과 대중의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여성과 세 자녀, 그들은 어떻게 이 충격을 받아들이고 삶을 재건해 나갔을까요? 먼저 박미연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물이라도 드세요. 큰아들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괜찮겠니? 30년이 거짓말이었는데. 박미연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미연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믿었던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건가? 박미연 씨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아버지 잘못이에요. 엄마는 30년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박미연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2달 후 박미연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성우는 모든 것을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인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더 많았습니다. 이혼은 하겠지만 재산도 없고 빚만 있네요. 30년을 헛되이 산 거예요. 박미연 씨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2020년 초 박미연 씨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김성훈과의 30년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서며 박미연 씨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슬프고 억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혼 후 박미연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결혼 전 직장 경력을 살려서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생활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일을 하니까 신기해요.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속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박미연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의 최은지 씨는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미연 씨와 달리 법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사실혼 관계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일정 기간 유지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은지 씨가 더 힘들어했던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25년간 김성훈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25년간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최은지 씨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녀의 딸 김지우 가명 24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외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나는 뭐예요? 아빠한테 나는 진짜 딸도 아니었어요? 서울에 진짜 가족이 있었고, 우린 그냥 부수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지우는 분노했습니다. 최은지 씨는 딸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아빠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성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아버지 없어요. 이제부터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최은지 씨도 결국 김성훈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필요 없었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협상한 결과 최은지 씨는 부산의 아파트 김성훈 명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에게 재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다예요? 집 하나와 얼마 안 되는 돈? 최은지 씨는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딸과 둘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최은지 씨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취업 시장에 나선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사무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부산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했고 두 가정 모두 그를 거부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김성훈은 날마다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정직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간의 거짓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일했습니다. 30년간 건축 전문가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막노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인가 봐. 김성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음식을 사주고 여행을 가던 때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성훈은 여러 번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큰아들 김민수 가명 28세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입니다. 김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만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요. 며칠 후 아버지와 아들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8개월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 아빠도 알아.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부족했나요? 엄마가 부족했나요? 김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완벽했어. 엄마도 훌륭한 사람이야.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그럼 왜요? 왜 30년간 우릴 속이셨어요? 김성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어. 부산에서 은지를 만났을 때 외로웠어. 혼자 지방 생활하는 게 힘들었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시작이었어.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동시에 너희들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30년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착각했어. 두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지.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날 대화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성우는 30년간의 이중 생활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두 가정을 오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민수는 들으면서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하게도 연민까지. 아버지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30년간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야 할 벌은 법적인 처벌이 아니에요.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벌이에요.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내 벌이야. 민수와의 만남 이후 김성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진정으로 반성했고 속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일용직으로 버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박미연 씨와 최은지 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김성우는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김성훈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배달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우연히 부산의 딸 지우를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지우야. 김성훈도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세요? 배달 일을? 응, 아빠가 지금 이 일하고 있어. 지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지내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네, 저도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시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김성훈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지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네,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최은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2022년 이준호는 이 사건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30년의 거짓말 마이너스 한 남자의 이중 생활과 그 대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책의 인쇄는 모두 박미연 씨와 최은지 씨, 그리고 세 자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준호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것입니다. 박미연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카페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최은지 씨는 그 돈으로 딸의 대학원 학비를 댔습니다. 지우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2023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두 가정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연 씨의 카페는 제법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30년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서는 게 이렇게 뿌듯하네요. 최은지 씨도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총무 담당이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딸 지우와 함께 단둘이 사는 삶이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의 두 아들은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직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살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부산의 딸 지우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김성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부산에서 배달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빚 중 약 1억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가정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마다 편지를 씁니다. 박미연 씨에게, 최은지 씨에게, 그리고 세 자녀에게. 편지에는 항상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박미연 씨는 읽지 않고 버립니다. 최은지 씨는 읽고 나서 버립니다. 큰아들 민수는 읽고 보관합니다. 둘째 아들은 읽지 않고 버립니다. 딸 지우는 읽고 가끔 답장을 씁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2024년 이준호는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얼굴과 실명은 모두 가렸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박미연 씨와 최은지 씨, 그리고 세 자녀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박미연 씨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30년간 거짓말 속에서 산 것보다 지금 혼자지만 진실 속에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최은지 씨도 말했습니다. 분노하고 울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죠. 아버지는 30년간 실수를 감추려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잊지 않을 겁니다. 딸 지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로서 많은 가족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정직과 소통입니다. 제 가족은 정직이 없었고 소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하지만 저는 제 미래의 가족에게는 정직과 소통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줄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성훈의 30년 이중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김성훈은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 30년간 이어졌고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책임의 의미입니다. 김성훈은 두 가정 모두에게 책임지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책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박미연 씨와 최은지 씨, 그리고 세 자녀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넷째, 정직의 중요성입니다. 정직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가족 관계든 직장 관계든 친구 관계든 정직 없이는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관계는 진실에 기반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김성훈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성훈을 용서할 수 있나요? 박미연 씨와 최은지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소통해요. 그리고 이런 진실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응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30년간 두 가정을 오간 남편, 후배가 폭로한 충격적 이중 생활의 진실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